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저번 주에 스리생이 또 결방을 하기도 했고 이번 주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휴가주입니다. 그래서 좀 농땡이를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강경변증 환자에 대해서 고단백이 좋은지 저단백이 좋은지 제 영상에 막 리플에 수많은 분들이 막 아주 그냥 격렬하게 토론을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한 지식도 전달을 해드리고 악플러 퇴치겸 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은 PPT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상 제 화면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쭉 보시면요. 유튜브 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강경화 환자, 강경병증 환자의 식사의 핵심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만들 때 얘기 드렸던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저염식을 하시라. 강경병증이 있으면. 두 번째,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 사이에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야식을 한번 드시라고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얘기한 부분 때문에 정말 막 리플창에서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 정말 악플 남겨주신 분들 저 처음 겪었는데요. 뭐 전문가가 아니라 지음문가 욕쓰는 막 너가 지음문가 아니냐. 강경화 환자가 저단백식을 해야 되는 거는 상식 중에 상식인데 저 상식도 모르는 돌팔이 의사가 어딨냐 막 이런 얘기를 남겨준 분도 있고 이제 저를 옹호해 주시는 분들은 아이 선생님이 시무룩하게 왜 그런 악플을 또 남겨주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악플 자체도 뭐 싫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악플을 보고 누군가가 또 잘못된 지식을 알게 되면서 다시 그 환자나 아니면 뭐 보호자분한테 영향이 갈까봐 이번 기회에 가급적이면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강경화 환자가 저단백이 좋은지 고단백이 좋은지 확실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앞으로 우리 악플러분들 저한테 악플을 달 거면 최소한 에비던스 관련 근거 논문을 갖고 덤비도록 하세요. 저는 그래서 뭐 저번 영상에 일단 그냥 제 전문가 의견을 드렸는데 별로 안 믿으셨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아까 얘기 드린 에비던스, 우리가 학회, 국내나 국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위주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 드릴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대한간학회, 국내 가이드라인, 제일 유명한 거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간학회는 세계적으로 유럽 간학회와 미국 간학회가 유명한 편입니다. 이 중에 미국 간학회는 영양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 따로 없어서 유럽 간학회 가이드라인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에스펜이라고 유럽 임상영양학회 가이드라인이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세 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대한간학회 강경병증 진료 가이드라인입니다. 보시면 강경화 환자는 영양결핍과 근감소증이 있고 이 영양결핍과 근감소증이 있을 때는 간성뇌증과 같은 합병증 빈도가 높아지고 환자가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를 필수로 해야 된다. 그리고 비대상성 강경병증 환자, 여기서 얘기하는 비대상성 강경병증 환자는 간성뇌증이 있던가 복수가 있던가 아니면 정맥류 출혈이 있던가 황달이 심한 환자를 뜻합니다. 그 환자들의 경우에 대부분 영양 불량 상태가 있으므로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 먹으라고 되어 있죠? kg당 1.2에서 1.5. 이게 얼마인지 잘 지금 아마 감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 우리가 성인 남자 있잖아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권고되는 단백질 양이 kg당 약 0.9에서 1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인 남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얘기를 돼 있고요. 뒤에 보면 장기적인 단백 제한식은 단백질 분해대사의 증가, 간 기능 저하, 근육량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보면은 그러면 그 수많은 악플 남겨준 분들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물론 환자들의 상태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일부 환자들 중에는 정말로 단백질을 순식간에 많이 먹어서 그 고단백 때문에 간성뇌증이 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고단백을 먹는 모든 분들이 다 간성뇌증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대상성 강경변증이나 강경화가 있는 환자에서는 다 저희가 고단백을 추천을 드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런 특수한 환자, 고단백을 먹었을 때 자꾸 간성뇌증이 오는 일부 환자에 대해서만 단백질 섭취를 제한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뒤에 얘기 드리지만 예전에는 그 환자들한테도 저단백을 권고를 했는데 최근에는 급성기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저단백이나 일반 단백질이나 별로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한간학회 강경병증에서도 간성뇌증을 경험하는 비대상성 강경병증 환자에서 영양결핍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영양관리가 필요하고 장기간의 단백 제한은 절대 권고하지 않는다. 즉 비대상성 강경병증이 있다고 단백질을 줄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가이드라인은 유럽 간악회 가이드라인이고요. 마찬가지로 유럽 간악회에서도 간경변증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단백질 섭취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용량 kg당 1.2에서 1.5를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그만큼 근육량이 빠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을 태워서 쓰게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 아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간경화 환자는 그냥 암 환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막 암 환자분들 삐쩍 마르게 되고 그다음에 몸무게 빠지고 이러잖아요. 간경변증 환자도 이 간경변증 자체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밖에서 충분한 단백질이나 열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많은 단백질을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그 보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 악플러 분들 얘기했던 게 적혀 있어요. 한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거에는 간성뇌증이 있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간성뇌증 환자에 대해서 단백질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상 단백질이나 아니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간성뇌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어 있고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전체적으로는 멘탈 스테이터스, 의식을 오히려 호전시킨다는 보고가 많이 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간악회 라인의 맨 마지막을 보면요.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먹는 게 좋다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단백질 양, 섭취량을 줄이는 거는 함부로 간경변증 환자에게 있어서 권고되면 안 되고 꼭 개별 환자의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담당 의사랑 상의를 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맨 앞에 영어에서도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환자들마다 정말 체질이 달라요. 이 체질이 다르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처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고단백이 일시적으로 간성뇌증을 악화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모든 간경화 환자나 모든 비내성성 환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리미티드 프로포션, 아주 일부 환자에 대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잘못 아시는 정보를 모든 간경화 환자에게 제너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발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유럽 임상영양학회 에스펜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에스펜 가이드라인을 한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매우 심하게 급성기 간성뇌증이 온 환자 그리고 그 환자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서 우리가 뇌 부종이 생겼을 게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약 하루에서 이틀 정도 고암모니아 혈증이 해결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단백질을 제한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가 고단백으로 간성뇌증이 오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급성기가 아닌 그냥 일반기 경우에는 단백질을 평소와 똑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단백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고단백으로 간성뇌증이 자꾸 오는 환자의 급성기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에스펜 가이드라인에서도 다음 권고 사항을 보면은 단백질 제한은 간경변증 환자에서 간성뇌증이 오는 경우에 결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단백질 제한이. 왜냐하면 저단백을 할 경우에는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을 태워서 근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근감소가 생기게 되면 사망률 자체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에스펜에서도 보시면 저단백은 절대 권고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뒤쪽에 왜 이런 근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낼 때 그냥 자기 썰 이럴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구나 연구 결과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연구에서 단백질 제한이 간성 혼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점차 축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 연구는 벌써 2004년에 나왔고요. 나온 지 17년 됐습니다. 뭐 17년 전에 이 연구가 나왔으니까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축적이 됐겠죠. 보시면은 간성뇌증이 왔을 때
그냥 정상적인 단백 시기를 하는 것과 저단백 시기를 하는 게 이 간성뇌증 회복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즉 급성기에서도 저단백을 안 하겠다는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요 하얀색이 저단백을 한 군이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이 단백질 제한을 하지 않은 그냥 정상 단백질 섭취를 한 군입니다. 보시면 이 간성뇌증 환자들을 왔을 때 그리고 7일 이후 그 다음에 14일 이후에 차이를 보면은 저단백을 한 군이나 아니면 단백질을 제한하지 않은 군이나 임상적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간성뇌증의 이 그레이드 미중도 자체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급성기에서조차 저단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임상적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스펜 가이드라인은 이 단백질 용량을 얼마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볼게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간경변증이 있을 때 우리가 kg당 1.2, 이 1.2는 대한간악회 가이드라인, 유럽 간악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보이는 숫자죠. 그리고 에스펜은 조금 더 심지어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근감소가 동반된 간경화 환자에서는 kg당 1.5까지 먹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선 그 두 개 가이드라인보다 더 단백질 복용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연구 결과는 보여드렸고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학문은 계속 발전하고 변합니다. 그 저단백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진짜 80년, 90년대 얘기예요. 그때 지식을 계속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요새는 심지어 고단백을 먹고 간성뇌증이 오는 환자에서도 지금 저단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추세인데 그거를 일반 뭐 간경화 있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저단백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환자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믿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그 환자분한테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에는 영원한 지식은 없고 전문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또 얘기 드리는 게 10년이나 15년 후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에비던스가 또 많이 쌓일 수 있게 되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무조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고 저단백이 필요한 아주 제한된 환자군은 고단백으로 인해서 간성뇌증이 자주 오는 환자의 급성기에 한해서만 저단백이 필요하고 나머지 환자에서는 다 고단백이 필요한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단백은 잊어버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이제 마쳤고요. 이거 말고도 혹시 또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듣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제목으로 해서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